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산업기사는 크게 일반화학 20문제,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위험물과 관련된 20문제, 또 제조소 등 소화설비, 연소 이런 쪽으로 20문제, 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과목별로 과락을 받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포인트인데요. 화학을 전공을 하셨던 분이라면 일반화학에 좀 강점을 두시는 게 좋겠고,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이상 과목에 중점을 두면서 1과목은 과락만 넘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2022년도 1회 기출문제고요. 자, 1번에 산화에 의해서 카르보닐기를 가진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것. 산화라고 하면은 일단 산소가 어떻게 되는지, 자, 수소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산화수에 따라서도 산화와 환원을 나누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산소가 추가될 때 산화라고 하고, 수소는 전자 사라질 때 산화수가 증가할 때 산화라고 하고요. 산화의 정반대말은 환원입니다. 산화랑 반대로 되는 게 환원이라서 부호가 이렇게 서로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산소가 어떻게 되는지, 수소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중점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화학식들이 산화가 됐을 때 카르보닐기를 가진 화합물이 된다라는 것은 그 카르보닐기가 작용기로 쓰면 이렇게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일반화학 파트에 이제 작용기 부분을 보시면 그 6가지로 알코올, 에테르, 알데히드, 케톤, 카르복실산, 에스테르까지 어떤 작용기를 이렇게 일반식으로 부를 때 작용기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자, 알코올은 우리가 화학식을 읽을 때 알코올이라고 하지만 작용기로 부를 땐 히드록식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일반식으로 쓸 때랑 작용기의 이름으로 부를 때가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그 작용기가 어떤 것을 어떻게 부르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카르보닐기가 왼쪽 오른쪽에 어떤 알킬기가 있는 C5인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확인하셨다면, 자, 이 중에서 어떤 게 산화, 산소든 수소든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산화가 됐을 때 C5가 될 수 있는지 찾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차 알코올의 산화하고 2차 알코올의 산화를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자, 1차 알코올이라고 하면은 그 OH가 붙은 탄소에 알킬기가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1차, 2차 알코올이 되는데 알킬기가 하나가 있는 경우가 1차 알코올입니다. 자, 2차 알코올은 이렇게 알코올이 붙어있는, 히드록시기가 붙어있는 탄소에 붙어있는 알킬기가 2개가 있을 때 2차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 이때는 수소가 2개 빠져나가는데 산화가 되면 알데히드가 되고 알데히드가 산화가 되면 카르복시기가 됩니다. 카르복시기. 자, 이거를 다 쓰기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은 우리 교재에 메틸알코올하고 에틸알코올 그 사료위험물 부분에 보시면 알코올이 알데히드가 되고 카르복시기가 되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을 통해서 꼭 정리를 해 두시고요. 2차 알코올의 경우에는 알코올이 산화가 돼서 케톤이 됩니다. 그래서 산화가 돼서 알데히드가 되는지 케톤이 되는지 지금 문제는 케톤이 되는 카르보닐기가 되는 요거를 찾는 거니까 이 중에서 결국 2차 알코올을 찾아라 라는 문제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알코올이라는 건 OH의 개수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OH가 붙은 탄소에 알킬기가 몇 개가 있는지로 말씀을 드렸죠. 일단 OH가 붙은 탄소를 먼저 찾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OH가 아니라 COOH가 붙어 있죠. 그래서 알코올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은 생각할 게 없고요. 자, 2번의 경우에는 OH가 여기 있는데 이 OH가 붙은 C가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OH가 있고 이 OH가 붙은 C는 이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4번에서 OH가 2개가 있고 2개가 지금 이 C랑 여기 C에 이렇게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C를 중심으로 알킬기가 몇 개인지를 찾아보면, 자, 이 C를 중심으로 2번의 경우에 1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2번의 경우에 C 옆으로 CH3 메틸이라는 알킬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CH3라는 메틸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H는 이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H3, CH2, CH2OH 이렇게 됐지만 여기에 있는 CH2의 H2가 이렇게 C 기준으로 위아래로 양쪽으로 뻗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자, 이 H만 있는 경우는 알킬기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알킬기는 CH3나 C2H5와 같은 CnHen 플러스 1의 형태를 알킬기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C 왼쪽으로 있는 이 전체 C가 2개, H가 5개인 이 상태가 알킬기입니다.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 비교해 봤을 때 2번은 C를 중심으로 알킬기가 왼쪽 오른쪽에 2개가 있어요. 지금 필기가 많아서 조금 보시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조금 넓은 종이에다가 이제 여유 있게 그리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세요. 자, 3번의 경우에는 C를 중심으로 알킬기는 왼쪽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요. C 양쪽으로는 H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번은 알킬기가 2개 있기 때문에 2차 알코올이라고 부르는 거고, 3번은 알킬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1차 알코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4번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했는데 일단 C를 중심으로 OH가 2개가 있죠. 자, OH가 2개가 있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상황은 C를 중심으로 뭐 CH3라던가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는 1차, 2차가 아니라 1가, 2가 할 때 뭐 1가 알코올, 2가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자, 이건 OH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1차, 2차 알코올보다 1가, 2가 알코올을 구분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OH 개수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자, 2가 알코올은 OH 개수가 2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4번의 경우에는 OH가 2개가 있기 때문에 C를 중심으로 알킬기가 뭐가 있는지 찾을 필요 없이 OH가 2개 있어서 2가 알코올이고, 이건 2차 알코올을 찾는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보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차 알코올인 2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개념이 함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나오는 것만 잘 정리를 하셔도 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선정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작용기 교재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작용기가 총 6종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부르는지. 그래서 이 작용기가 어떤 알코올이 산화됐을 때 과정이 생기는지, 1차 알코올이 산화되면 메틸 알코올이 산화돼서 뭐가 나오고 어떤 카르복시산이 나오는지, 자,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고, 에탄올도 마찬가지로 에탄올이 산화돼서 어떤 알데히드가 되고 그리고 어떤 산이 되는지 이 과정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2차 알코올은 따로 반응식이 나오는 건 없고 일반 화학 파트에 있어요. 일반 화학 파트에 산화와 환원, 그리고 작용기 이쪽으로 이제 알코올이 산화됐을 때 케톤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2차 알코올이 산화되면 케톤이 된다. 이거고요. 그러면 1차 알코올하고 2차 알코올을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1차 알코올은 결합한 탄소를 중심으로 알킬기가 하나다. 자, 2차 알코올은 OH가 결합한 탄소를 중심으로 알킬기가 2개여서 2차 알코올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 플러스 1가, 2가 알코올의 개념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이 한 문제 가지고도 5문제에서 10문제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화합물 가운데 기하학적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는 것. 1번부터 20번까지는 거의 다 이제 일반화학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한두 문제 정도는 아닐 수도 있지만, 자, 1번부터 20번까지는 일반화학 중에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탄화수소 그 부분의 이성질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성질체라는 뜻은 결합한 구조가 달라서 이제 결합한 방식에 따라서 구조 이성질체 그리고 기하 이성질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구조 이성질체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이렇게 쭉 일렬로 되어 있으면, 자, 이렇게 결합했을 때랑 이렇게 결합했을 때를 다르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결합한 거. 이거는 이 탄소와의 결합이 우리가 이렇게 그릴 때는 꺾여 보일지 몰라도 이제 화학에서는 이렇게 결합한 상태에도 그냥 일자로 봅니다. 결국은 이제 꺾여 나간 게 아니라 한 번에 이어서 1번부터 5번 탄소까지 쭉 이어질 수 있죠. 왼쪽도 1번부터 5번 탄소까지 쭉 한 번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은 이성질체라고 보고요. 두 번째 그린 이성질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어갈 때 4개의 탄소까지만 이을 수 있고요. 이 나머지 1개의 탄소를 이을 때는 한번 뻗어 나가야 됩니다. 갈림길이 생기죠. 이런 경우에는 이 둘은 같은 탄소가 5개라도 같은 분자, 같은 성질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합한 방식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성질체, 성질이 다른 물질, 다른 분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이렇게 꺾여져 나가는 부분이 있을 때 지금 이 상황하고도 같아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뻗어 나가는 거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다, 아니면 다르게 생겼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애매할 수 있는데, 자, 한 번에 이어져서 갈 때 4개를 갈 수 있죠. 자, 4개를 가고 5번째 거를 갈 때는 한번 꺾어져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방식이 한번 꺾어지는 경우에 왼쪽하고 오른쪽이 위로 결합했는지 아래로 결합했는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한 번에 갈 수 있는 탄소의 개수가 같으면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고요.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기하 이성질체입니다. 자, 기하 이성질체의 특징은 중간에 불포화 결합이라는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보통 이중 결합을 가지고 이제 기하 이성질체를 나타내게 되는데, 자, 이 이중 결합을 중심으로 Cl이 있고 H가 있고 H가 있고 Cl이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은 서로 이렇게는 바뀔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바뀔 수가 없지만 위아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뀔 수가 있고 왼쪽 오른쪽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불포화 결합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은 서로 바뀔 수가 없고 위아래는 바뀔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분자가 되면은 왼쪽에 그린 이거랑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서로 같은 분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쪽에 그린 이 상태, 왼쪽에 Cl이 2개 붙은 거, 오른쪽에 H가 2개 붙은 이 상태랑 아래쪽에 왼쪽에 H 하나 Cl 하나, 오른쪽에 H 하나 Cl 하나, 이 상태는 서로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합에 따라서 이게 같은 분자인지 다른 분자인지를 찾을 수 있는 게 이성질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구조 이성질체는 불포화 결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탄소에서 뻗어나가는 가지가 중심이 됩니다. 그 같은 분자인지 다른 분자인지 확인을 할 때 뻗어나가는 가지가 중심이 된다면 기하 이성질체에서는 불포화 결합, 이중결합인지 삼중결합인지가 중심이 돼서 이 이중결합, 삼중결합, 불포화 결합을 중심으로 서로 회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회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지, 자, 회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있다 그러면 서로 같은 분자, 회전할 수 없는 위치에서 결합되어 있다 그럼 서로 다른 분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 1번부터 C를 중심으로 H가 이렇게 2개씩 있는 거, 그 다음에 2번은 C가 이렇게 서로 4개가 있는데 그 안에 불포화 결합은 없고 다 단일 결합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자, 3번에 C를 중심으로 CH3가 총 4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4군데 다 지금 결합된 종류가 다 같죠. CH3로 다 같은 상황이고, 자, 이 3번의 형태처럼 4번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요 C를 2개 중심으로 두고 이중결합을 하고 H가 하나씩 결합되어 있는 상태고 아래쪽에 CH3 그리고 CH3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얘네 둘만 서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서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방식으로 얘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CH3를 한쪽으로 몰고 H가 이쪽으로 있는 이 상태로 만든다면, 자, 이렇게 결합했다고 한다면 여기랑 여기는 서로 같은 분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여기 1번하고 3번도 결합한 방식은 이 4번 그린 거랑 똑같지만 지금 4번하고 1번, 3번이 다른 점은
C 두 개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결합한 분자들이 서로 다 같다는 겁니다. 1번도 요 위쪽을 한번 그려볼게요. C 두 개를 중심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C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결합된 물질들이 다 서로 같기 때문에 왼쪽으로 비틀든 아니면 오른쪽으로 비틀든 어쨌든 다 똑같은 형태의 분자로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성질체라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종류가 다른 것이 뭔가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서로 다르다. 이런 경우에 기하 이성질체라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3번은 결합된 게 다 같아서 이성질체를 가질 수가 없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이성질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런 표준 상태에서 11.2리터의 암모니아에 들어있는 질소는 몇 그램인가? 문제 형태가 약간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로 하기에는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어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걸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어떤 개념이냐면 표준 상태. 자, 이 표준 상태라는 말은 앞으로 필기에서든 특히 실기에서도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화학에서 얘기하는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을 얘기합니다. 자, 표준 상태에서 물질 1몰의 부피는 22.4리터이다 라고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2.4와 비슷한 어떤 숫자들, 뭐 11.2가 될 수도 있고 44.8이 될 수도 있고, 자, 이게 1몰이 22.4를 의미하는 거다. 자,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아보가드로라는 뭐 이 사람은 기억할 필요 없는데 이 내용은 기억해야 됩니다. 표준 상태에서 1몰은 22.4리터이다. 자, 왜냐하면 어떤 물질은 온도나 압력에 대해서만 부피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온도, 압력, 부피 간의 관계를 정리를 한 게 보일-샤를의 법칙이고 보일-샤를의 법칙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하고 연관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자, 표준 상태에서 온도랑 압력이 일정하면 부피는 일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보일-샤를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자,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여름철에 타이어가 빵빵해지고 겨울철에는 조금 바람이 빠진 것도 아닌데 압력이 좀 내려가고 이런 현상을 주변에서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 것처럼 표준 상태의 기체라는 것은 온도와 압력에 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질량은 이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램이나 킬로그램을 구할 때는 언제나 분자량의 관계가 돼야 되지 온도, 압력, 부피에 따라서 이제 관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표준 상태에서 11.2리터의 암모니아가 있다. 표준 상태에서 1몰은 몇 리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몰은 22.4리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지금 몇 리터가 있대요? 11.2리터가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몇 몰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1몰이 22.4리터고 몇 몰일 때 11.2리터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0.5몰이 됩니다. 자, 근데 저희가 지금 보는 시험이 기능사가 아니고 산업기사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기초가 되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연습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1몰일 때 22.4리터이면 11.2리터일 때는 몇 몰이냐, 요거를 이런 방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11.2리터가 있는데, 자, 얘를 몰로 환산하려고 해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1몰이 22.4리터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22.4리터는 1몰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서로 약분이 되면서 0.5몰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오른쪽에 쓴 방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왼쪽에 있는 걸로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이해가 가시는 분들, 단위 환산을 해보신 분들이라든가 환경이나 가스 쪽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게 좀 더 익숙하실 거예요. 본인이 편하신 거를 선택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가급적 오른쪽으로 쓰는 방식이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지면 수월할 수 있어서 좀 연습이 되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말은, 즉 암모니아가 0.5몰의 NH3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0.5몰의 NH3가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N이 0.5몰이 있다.
그리고 H가 0.5몰씩 3개가 있다. 그래서 N이 1개, H가 3개 합쳐가지고 NH3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구하라고 하냐면 질소가 몇 그램인지 구하래요. 자, 리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램을 구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에서는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몇 그램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N 0.5몰은 몇 그램인가? N이 1몰당 몇 그램일까요? N의 원자량 또는 뭐 분자량이라고 해도 말은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가 주기율표를 1번부터 20번까지 쭉 쓰면 그거에 대한 원자 번호를 가지고 원자 번호가 짝수일 때는 곱하기 2, 원자 번호가 홀수일 때는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해서 원자량을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합격 위험물 산업기사 11완성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5개 원소는 별도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N은 원자량이 14g입니다. 즉 우리가 뭐 곱하기 2 플러스 1 한 그거는 이 물질이 1몰이 모여 있을 때 몇 그램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N의 원자량이 14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몰은 14g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N이 0.5몰이 있대요. 그때 얘는 몇 그램이 될까요? 1몰일 때 14g이었으니까 0.5몰일 때는 서로 같은 배수만큼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 2씩을 하면 7g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쓴 단위환산 방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0.5몰의 N이 있는데 이 N은 1몰당 14g이다. 그래서 몰이 서로 약분이 되고 위에 것만 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하면은 7g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풀이하는 방식이 왼쪽 방식으로 하는 거, 오른쪽에 단위환산 방식으로 하는 거 2가지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계산하시는 부분은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개념은 아보가드로의 법칙. 표준 상태에서 기체는 1몰당 22.4리터이다. 대신 이 법칙은 그램이나 킬로그램에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램이나 킬로그램을 구할 때는 원자량, 분자량의 개념을 통해서 구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어떤 비전해질 12g을 물 60g에 녹였다. 용액에 마이너스 1.88도씨의 빙점 강화를 보였을 때 이 물질의 분자량을 구하면, 이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눈 왔을 때 그 염화칼슘 뿌리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안 뿌린 상태에서는 눈이 그대로 눈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눈을 빨리 녹게 하려고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이 염화칼슘을 뿌리는 그 행동이 온도를 높이는 거는 아니죠. 눈을 녹게 만드는 뭐 뜨거운 걸 뿌리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그 농도에 따라서 0도씨에 얼던 것이 한 영하 20도씨에 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같은 온도가 이렇게 있을 때 안 뿌렸을 때는 이 상태에서 얼어요. 근데 그 뿌리고 난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물 상태로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을 어는 점이 0도씨인 거를 영하 20도씨로 내린다 해서 어는 점 내림이라고 하고요. 끓이는 경우에는 끓는 점 오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는 점 내림은 빙점 강하라는 용어도 써요. 지금 문제에 보이는 이게 빙점이 어는 점이고 내려갔다, 그거를 강하라고 표현한 거기 때문에 빙점 강하, 어는 점 내림. 같은 원리로 그냥 물 끓일 때보다 뭐 국 끓일 때, 라면 끓일 때 좀 더 물이 끓는데 오래 걸리게 되는데, 어떤 물질이 들어가면 끓는 점이 오른다. 그건 끓는 점 오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둘 다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어떤 물질이 많이 들어가면 어는 점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물질에 대비해서 많이 들어가면 많이 내려가는 거고, 대비해서 적게 들어가면 어는 점이 조금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와 관련이 돼 있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써볼게요. 앞에 쓴 거는 세모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읽을 때는 델타라고 읽고요. 자, T는 대문자고 F는 아래첨자로 F를 쓴 건데요. 자, 온도의 변화량. 근데 어떤 온도의 변화냐면 요 F가 프로즌의 F이기 때문에 어는 점의 변화, 어는 점이 몇 도가 변화했는가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는 점 상수에다가 소문자 m을 쓰고 소문자 m은 몰랄 농도를 얘기합니다. 몰 농도나 노르말 농도가 아니라 몰랄 농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서 지금 분자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 안에서 분자량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몰랄 농도를 구할 때는 이 KF를 좌변으로 넘겨서 KF분의 델타 TF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몰랄 농도 값이 몇이 나오냐면 KF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86입니다. 그대로 대입을 하고요. 델타 TF는 용액이 1.88만큼 어느 점이 내려갔대요. 그러면 처음 온도 빼기 나중 온도를 하게 되는데, 자, 원래 물의 어는 점은 0도씨죠. 0도씨인데 그게 마이너스 1.88이 된 거니까 변화량은 1.8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게 1.01이 되는데, 자, 1.01이 답이 아니고 이건 지금 몰랄 농도를 구한 거예요. 자, 몰랄 농도의 개념은 용매 1kg이 있을 때 거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자, 여기에서 이 용매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몰 농도에서는 이거를 용액으로 보고 리터예요. 근데 몰랄 농도는 이 분모가 용매고 단위가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용매가 몇 킬로그램이 있을 때 용질이 몇 몰인지 그거를 가지고 구하는데, 용매를 킬로그램으로 단위를 맞춰주면 용질의 몰수 구할 때는 질량분의 분자량을 하면 됩니다. 방금 그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14g일 때 1몰이면은 뭐 7g일 때 몇 몰인가 그런 거 구할 때도 1몰일 때 뭐 질량, 분자량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용질의 몰수를 나타낼 때는 분자량분의 질량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 분자량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분자량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용매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리고 질량이 밑으로 내려가고, 근데 분자량이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분자량만 남도록 식을 정리하게 되면 몰랄 농도의 용매가 킬로그램이고 질량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몰랄 농도는 아까 구한 이 값이 몰랄 농도가 되죠. 1.01이고 단위는 생략할게요. 단위는 맞추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용매에서 중요하게 보실 점은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보면 거기 그램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이에요. 그 부분 수정을 해주시면서 물이 지금 60g 있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 60g을 그냥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서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0.06kg 생략하고 이렇게 쓸게요. 왜 0.06을 했냐면 60g이 0.06kg이니까 그렇고요. 질량은 지금 12g을 물에 녹였다고 했으니까 이 위에 질량 12g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킬로그램이 맞고요. 위에는 그램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했을 때 값이 198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198입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이제 수학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지금 푼 것 같이 뭐 왼쪽으로 옮겼다 오른쪽으로 옮겼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쉽게 푸실 수 있을 텐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어는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요 식을 가지고 푼다. 그리고 이 안에서 몰랄 농도는 용매 킬로그램 분의 용질의 몰수다. 요거 두 가지가 포인트인 거고요. 이 두 방식을 잘 활용할 수 있으시면 이렇게 푼 방식이 아니더라도 편하신 방식으로 푸시면 되고, 자, 일반화하기 문제다라고 하시면 제가 설명한 거를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질산칼륨을 물에 용해시키면 용액의 온도가 떨어진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실생활에서는 사실 잘 없습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신 경우에는 어떤 하얀 가루를 녹이면 비커가 엄청 뜨거워지는데 어떤 가루를 녹이면 녹지는 않고 계속 비커는 차가워지고,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어요.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질산칼륨과 같이 이렇게 주변을 차갑게 만들면서 물에 녹는 것을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흡열 반응이 무슨 뜻이죠? 열을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흡수. 그래서 열을 흡수하면서 녹는
그러니까 주변은 열을 뺏기는 거죠. 내가 만졌을 때는 차가워요. 자, 이게 질산칼륨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지금 일반화학 파트로 나왔지만 인류위험물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인류위험물의 질산칼륨은 흡열 반응한다. 21번부터 60번 문제 푸실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흡열 반응의 반대말은 발열 반응입니다. 반대의 뜻이 되겠죠? 열을 어떻게 한다? 발생시킨다. 주변에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은 얘가 뿜어낸 열을 가지고 뜨거워집니다. 대표적으로 소금이나 설탕은 안 이러는데 수산화나트륨이래요. 수산화나트륨이나 산 같은 반응성이 큰 성분들이 발열 반응이 됩니다. 흡열 반응은 질산 염류가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고요. 자, 그래서 주변을 뜨겁게 만들수록 흡열 반응하는 물질은 잘 녹고 발열 반응하는 물질은 주변을 차갑게 만들수록 잘 녹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반화학에서 용해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곡선 많이 보시죠? 이렇게 생긴 곡선. 자, 온도가 점점 올라갈 때마다 물질이 녹는 양, 용해도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 선은 딱 정량, 녹을 수 있는 최대양, 포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같은 온도에서 이 선에 닿지 않는다면 더 녹을 수 있는 상태, 불포화를 얘기하는 거고, 이 위쪽은 과포화, 녹는 것보다 더 들어간 상태죠. 자, 그래서 물의 용해를 시키는 것은 그 온도와 그리고 용매의 양에만 관계가 됩니다. 자,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녹는 거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녹는 거예요. 자, 용해 시간과 용해도는 무관하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용해도는 뭐랑 관련이 있다? 온도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같은 온도에서 소금을 많이 넣고 저어도 안 녹을 소금은 안 녹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많이 졌더라도 용해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질산칼륨 용해 시 열을 흡수한다. 온도가 떨어진다가 주변에 열을 흡수한다고 해서 흡열이고요. 열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발열 반응이 됩니다. 자, 온도가 상승할수록 용해도는 증가한다. 온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용해도는 증가한다. 이 그래프가 용해도 증가한다. 이게 되겠고요. 질산칼륨 포화 용액을 냉각시키면, 그러니까 이 선 위에 있는 용액을 점에 찍힌 이 부분을 냉각을 시켰어요.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는 그대로 있고 온도만 내려갑니다. 자, A에서 B로 옮겼을 때 지금 점이 포화에서 어느 영역으로 바뀌었냐면 과포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바뀌게 되면 과포화 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